반갑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날 보강했었죠. 보강한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190쪽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상권 분석 이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상호유시론이 입지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거의 두 문제 정도 고정되어 있는데, 그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보강 때 상권 이론에서 크루스탈리의 중심 이론, 또 레일리의 소메일러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까지를 해결했죠. 그 세 가지, 특히 크루스탈리의 중심 이론과 레일리의 소메일러 법칙은 뭐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품 분석 이론을 대표하는 게 중심지론인데, 중심지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고요. 그리고 또 허프의 중심지론이 있어. 지금 상품 분석 이론이 오늘 하는 건 네 번째입니다. 허프의 중심지론인데, 중심지론이 두 개니까 허프의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용어를 확률 모형 또는 뭐 중력 모형 또는 소매 지역 이론, 상당히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제 이론 이름이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허프의 이론을 확률 모형이라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론을 전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하고, 또 뉴턴의 역시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니까 중력 모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크루스탈러는 이제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계층성에 따라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이 도시의 형성 과정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스탈러 이론은 아주 거시적 분석법이죠. 근데 허프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 반영을 해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구분이 돼야 되겠고,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예요. 소비자의 개성, 그러니까 구매 행동,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행동, 이 행동과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을 정의한 겁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첫째는 점포의 규모는 커야 되죠, 그죠? 점포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또 거리는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깝다면 편리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입각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 그래서 이 대도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상품을 구매하는지 구매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좁은 관점의 미시적 분석이 바로 허프의 이론이 됩니다. 자, 이 대도시 같으면 중심지가 한두 개만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죠? 무수히 많은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텐데, 여기 고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고, 또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뭐, 아주 많은 중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여기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가? 같은 거리에 만약에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규모가 가장 큰 점포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규모가 똑같은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규모가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하겠죠, 그죠?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그래서 첫째는 가까운 점포를 선호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이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해 옵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쳐 버리면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상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된 상품을 여기도 취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차 중심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이런 데도 취급한다면 고차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도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래야 여기가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 허프에 따른다면 중심지의 크기가 조금 적더라도, 그죠? 거리가 가까이 있다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중심지의 크기가 크다면, 그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얼마든지 유인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각 점포가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와서 자신의 시장을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는가, 이 소비자를 끌어오는 고객 유인력 이게 시험 문제예요. 즉 시장을 어느 정도 고객을 끌어와서 점유해 가는가,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매년 등장하는 계산 문제예요. 이 고객 유인은 점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면 분모에 가고요, 비례하는 게 분자에 가기 때문에 고객 유인은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마찰 계수성으로 나눈 값이 각 점포의 유인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마찰 계수는 대부분 이제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1 아니면 2가 나오는데 대부분 마찰 계수는 2입니다. 그래서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마찰 계수가 1이 나온다면 이제 그냥 거리의 1승이니까 점포의 크기를 거리로만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마찰 계수는 2로 주어집니다. 1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2로 주기 때문에 그냥 점포의 면적,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게 각 점포의 유인이다. 이걸 기억하고요. 이 고객 유인을 계산하는 게 거의 고정적으로 그냥 매년 한 문제, 계산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전적으로 계산 유형을 익히고요. 풀어야 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219쪽인가 모르겠다. 219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그 계산 문제 한 개 나와있죠. 11번 문제가. 11번 그 흡부의 확률 모형에서 이제 고객 유인의 계산한 문제인데요. 자, 봐봐. 여기 C도시가 있어요. C도시가 있는데 인구 30만 있는 C도시가 있고, 이 C도시 인근에 A하고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할인점인데 A 할인점의 규모는 얼마? 5,000제곱미터고, 그지? B 할인점의 규모는 2만 제곱미터인가? 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C 도시로부터 A 할인점까지 거리는 10km가 떨어져 있고 B 할인점까지 거리는 20km가 떨어져 있죠. 근데 이때 이 C 도시에 있는 인구 중 B 할인점이라고 했나? B 할인점을 몇 명이 이용하겠느냐? 이 고객 융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단서를 보면은 마찰 계수는 2로 가정하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초점이야. 이 단서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찰 계수는 대부분 2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지금 C도시 인구가 30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30만이 전부 AB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 30만 중에 몇 명? 60% 그래서 60%가 A나 B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18만 명이 A 할인점 아니면 B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2만 명은 어디 갈까요? A나 B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 안 하면 도시에 할인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죠. 그러니까 요 30만 중에 60%인 18만만 A 아니면 B 할인점을 가고 그 외에 12만은 다른 이제 뭐 재래시장도 갈 수 있고 슈퍼도 갈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요 C 도시에 있는 18만 인구 중 몇 명이 B 할인점을 이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이 C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18만 명이 A 아니면 B 할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B 할인점을 이용하냐 그런데 지금 할인점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두 개의 유닛을 다 구하는 거야. A하고 B 두 개의 유닛을 다 구합니다. 점포의 크기를 뭐로 나누라? 거리의 마찰 계수성으로. A는 지금 크기가 얼마고? 5,000이고요. 거리가 10이죠. 그럼 10에 마찰 계수가 2니까 10의 제곱으로 나오면 되고 B는 규모가 2만이죠. 2만을 얼마로? 20, 거리가 20이니까 20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 그죠? 마찰 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는 5,00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 50이죠. 그죠? 이거는 2만 나누기 400이니까 20의 제곱은 400이죠. 20 곱하기 20이니까. 그럼 2만 나누기 400하면 역시 50이죠. 그럼 A, B 전체 유닛이 얼마가 나왔어요? 100이잖아. 100. A도 50이고 B도 50이니까 두 개 합치면. 근데 그 100 중에 B로 몇 명이 가겠냐 그러니까 B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란 말이야. 전체가 100이죠. 근데 100 중에서 B 얼마?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0%가 되겠지. 그럼 이 C 도시에 있는 18만 인구 중 50%가 B 할인점을 간다고 하니까 9만 명이 B 할인점을 이용할 것이다 이 말이고요. 역시 A 할인점도 100 중에 50이니까 A 할인점을 이용할 인구도 9만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하겠지?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할인율 봐. A, B 두 개가 나오면 두 개의 유닛을 다 계산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B 이 인구 인구는 B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수 곱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다. 오늘 나와 있어 모의고사 문제.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오늘 수업 중에 하는 내용이 8문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때 하는 게 잘 들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다 근데 다시 앞으로 가야지. 다시 앞으로 그 지금 192쪽 가봐요. 192쪽 192쪽에 가면 또 예상 문제 거기 연습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거 한 개 더 보자. 자, 헛부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C 점포를 이용할 인구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세 개가 나왔다 말해봐라. A하고 B하고 C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A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1000이고요. B는 크기가 얼마? 810이다. C는 640이라 그랬어, 그지? A까지의 거리는 10km, B까지 거리는 9km, C까지의 거리는 8km가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거리의 마찰계수성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단수를 한번 봐봐. 단수를 보면 A와 B의 마찰계수는 2이고 C의 마찰계수는 1이다 그랬죠? 그죠? 자, 봐라. 그러면 A와 B의 마찰계수는 2라 그랬을까? A는 10의 제곱으로, B도 9의 제곱으로 나눈대요. 근데 C는 8의 1승으로 나눠야 되죠. 마찰계수가 1이니까. 여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체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구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도시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했죠. 도시 인구 10,000명 중에 C로 몇 명이 이용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제 A, B, C 세 개 나오면 세 개 유닛을 다 구해야 되겠죠. 자, A는 1000 나누기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0 나누기 100이면 얼마고? 10이죠. B는 810 나누기 9의 제곱이면 81이죠. 그럼 810 나누기 80이니까 역시 10이죠. C는 640 나누기 8 하면 돼, 그지? 이거는 제곱으로 하면 안 돼. 마찰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640 나누기 8이니까 얼마? 80이죠, 그죠? 그럼 자, A 10, B 10, C 10 해서 전체가 얼마가 나왔노? 100이 나왔죠. 전체의 유닛에서 이제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100 중에 8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C는 80%, C가 80%, A는 100 중에 10, B도 100 중에 10이니까 A하고 B는 10%씩 소비자를 끌어가겠죠. 그 이 인구 10,000명 중에 80% 인구가 어디로? C 점포를 이용한다 이거니까 8,000명이 C 점포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지?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그냥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마찰계수 성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마찰계수는 이 문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찰계수를 1을 준 거지. 우리 시험은 마찰계수가 1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2로 주어진단 말이야, 마찰계수는. 그러면 거리 그냥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나오면 두 개에서 B 그러면 B가 차지하는 비율, 세 개가 나오면 세 개 전체 유닛을 구해가지고 그 전체에서 C 그러면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잖아, 그죠? 요 정도는 풀어야 되겠지. 오늘 한번 풀어보고 오늘 못 풀면 또 이쑤시개로 한 3방 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허프의 요 확률 모형은 당연히 그 이론의 요지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 대도시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 그에 따라서 전개한 이론인데, 재작년에는 서술형 문제를 해가지고요, 이 마찰 기술을 응용한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작년에는 또 이렇게 계산 문제로 거의 그냥 매년 등장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객 유형을 계산하는 문제는 습득을 해가지고 좀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자, 5번째 이제 상권 분석 모형. 애플봄 교수, 미국의 애플봄 교수가 고안한 CST 기법인데요. 이 CST 기법 번역하면 커스터머 스파트 건형이니까 소비자 분포 기법.
그러니까 소비자의 분포도를 도면상에 표시해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해내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획정 기법인데요.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거예요.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가 있어. 예를 들면은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이 점포를 하나 운영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게스라는 청바지 점포를 딱 하나 선정해 놓고 이 게스 점포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 점포를 방문하고 나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계속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스트를 방문하러 나온 소비자에게 거주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뭐 상인동에서 왔다. 그럼 상인동에 적어놔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진천동에서 왔어요. 유천동에서 왔어요. 대곡동에서 왔어요. 뭐 그다음에 월성동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도면상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칠곡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저기 또 뭐 저 서구나 남구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갑니다. 이 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확인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주지를 도면서 이렇게 표시해 보다 보면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 눈으로 확 드러나요. 여기가 이제 가장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거의 이 전체 소비자의 한 6, 70%가 운집하고 있는 이 상권이 제1상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소비자 중에 한 20, 3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2상권이고요. 나머지 이제 100% 중에서 한 1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뭐 띄엄띄엄 이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제3상권 이렇게 해서 이 점포의 상권 규모는 이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이 달서구 지역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육안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대구에서는 좀 젊고 교육수준도 높고 아주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젊고 교육수준도 높고 그죠? 또 교양도 있고 이런 분만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그럼 저 어디 딴 데 저 다른 구로 가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핵심인 신흥상권에 아주 젊고 또 젊은 계층들이 많이 있고 교육수도 높은 소득수도 높은 계층들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특성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도 여기가 이제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가서 판촉을 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점포 입지를 결정할 때 내가 청바지 점포를 하나 더 입점시킨다면 요 위치에 입점시키는 게 효과가 가장 크고 수익이 크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분포도를 도면상에 표시해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획정 기법입니다. 상당히 쓰임새가 높은 기법이죠.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요. 여섯 번째, 넬슨의 소매 입지론. 소매 입지라고 해서 도매 입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매 점포들이 입지할 때는 8가지 원칙을 지켜서 입지를 해야 매출액을 확보하고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소매 입지 8원칙,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합니다.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8가지 원칙 정도는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8가지 원칙이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 8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제목 정도는 구경을 해둬야 되겠죠. 자, 현재 지역 후보로서의 적합 지점, 그리고 잠재적 발전성, 고객의 중간 요인, 집중 흡입력, 상근의 지역으로서의 적합 지점, 양립성, 경합성의 최소화, 또 입지의 경제성 뭐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제목들은 한번 구경을 하시고 그 8가지 원칙 중에서도 넬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뭐냐? 바로 양립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립성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인데 양립이라는 말은요. 함께 선다 이런 뜻이라 함께 선다. 한자인데 번역을 하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소매 점포가 서로 인접하고 있으면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는 것 이걸 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점포하고 B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인접 점포끼리
A 점포에 왔던 고객이 B 점포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B 점포에 왔던 고객이 A 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서로 이제 고객을 주고받으니까요 함께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접 점포끼리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생존하는 걸 양립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느냐? 이 인접 점포가 두 점포가 서로 보완제를 취급하라 이거야.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대체제는 대신 구매하는 거니까 X 안 사면 Y 사고 Y 안 사면 X를 사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구매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두 제 아니야.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A를 사면 B도 사고 B를 사면 A도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점포가 커피를 취급하면 B 점포는 프림 팔아라는 거지. 그럼 커피 사러 왔다가 프림 사러 가고 프림 사러 왔다가 커피 사러 가니까 고객을 서로 주고받고 함께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완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근접해 있을 때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는 것, 이걸 양립이라는데요. 넬슨이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후버가 주장한 입지효과의 시간법칙.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반드시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입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고? 수익을 크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수익이 계정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지. 그건 왜냐하면 점포가 입지했다는 걸 소비자가 인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만 연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니죠. 소비자가 여기에 점포가 입지했구나 이걸 인지해야 소비자들이 찾아오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좋은 입지라면 당연히 효과도 크고 수익도 커지는데 그게 계정과 더불어 즉각 나타나지는 않고 어떻게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입지 효과의 시간법칙 또는 상업 입지의 시간법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 넘기면 이제 점포의 입지와 유형에서 피터의 공간 분배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이제 피터가 주장한 건 공간 분배 원리인데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런 뜻이겠죠. 공간 분배 원리니까 그지? 자, 여기에 한 개의 상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상권에 지금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하나의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요 지금 상권의 중앙정도 지점이 여기에요. 그죠? 근데 이 상권에 이미 기존 점포가 한 개 딱 입지를 하고 있어. 갑이라는 점포가 딱 입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점포가 이 상권에 입지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냐. 그걸 분석한 게 공간금연입니다. 근데 새 점포는 기존 점포보다는 조금이라도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건 왜냐? 소비자들이 외곽으로 모여드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강하고요. 중앙지향형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점포가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해 가겠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이 기존 점포가 먼저 갑이 딱 입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포가 중앙에 더 가까이 여기에 이 정도 지점에 입지를 해버리죠. 새 점포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점포 쪽으로 쏠려가니까 기존 점포의 상권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지? 갑 상권이 차단이 되죠. 그럼 이제 갑도 생존을 해서, 그죠? 새로운 점포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이 또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면 이번에는 갑 점포 쪽으로 쏠려가 버리니까 을의 상권이 차단이 되겠지. 그럼 또 을도 경쟁을 통해서 갑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종국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0.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이면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그 말이죠. 그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인데 그 얘기는 이제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변화시키면 당연히 수요량도 따라서 변화를 시키죠. 종전보다 가격을 인상하면 적게 사니까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지? 또 가격을 일하시키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생긴다면 탄력성은 0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된다면 모든 점포는 중앙에 모여요. 근데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이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점포 입지가 달라진다.
그게 이제 공간분배 원리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이제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작았어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말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상권이 그러니까 상권 배우지가 아주 좁게 형성되는 경우, 배우지가 좁은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를 해야 돼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가 집심성 점포입니다. 상권의 최고 중앙인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이 작을 때는 상권의 최고 핵심 부인 중앙에 입지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아주 크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요가 탄력기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탄력기면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크게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수요량이 크게 변할 때가 수요가 달려.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면 비탄력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적으면 가격을 80% 내도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안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격 전략을 실시해서 소비자를 끌어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중앙에 입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끌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이 클 때는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니까, 그지? 뭐 외곽에 입지해가지고 조금만 가격을 싸게 해주면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굳이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상권, 즉 배우지가 아주 넓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는 상권의 규모가 커지면 외곽까지 찾아온다는 뜻이니까, 그지? 이때는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어. 외곽에 분산 입지를 해서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공간분배 원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 크게 따라서 입지의 유형이 달라진다. 이게 공간분배 원리인데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상권이 좁다. 그러면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에 유리하다. 위에는 전부 지읒이 4개가 통일되어 있어. 그지? 근데 탄력성이 크다. 여기는 기역 들어가 있고 상권이 넓다. 니은. 분산 입지 비역. 산재성이 유리하다. 시역. 이 지읒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밑에는. 그지? 그 지연만 올바르게 4개가 연결이 돼야 옳은 지음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고 상권이 좁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형성에 유리하다. 이 지연 4개를 올바르게 연결시키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읒 자리에 니은이나 비읍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공간분배 원리의 결론에 따르면 점포가 중앙에 입지하는 집심성도 있고 또 외곽에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점포의 유형이 여러 개가 나타난대요. 자, 이 유형별 점포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오늘 모의고사 나와 있다. 잘 들어라. 오늘 못 찍기만 해봐라. 그냥 막 확. 내가 찍어준다. 이쑤시개로. 집심성 점포는 집심성, 상권의 최고 중앙인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들이에요. 주로 이제 그 상권의 최고 요지에 입지하는 점포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고가품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서점이라든가 고급 음식점이나 귀금속점 이런 것들이 상권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고가품들이죠. 이런 점포들이 집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산재성은 서로 모이면 안 돼요. 분산 입지한다는 게 흩어진다는 뜻이잖아. 산재 흩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지? 뚝뚝 흩어져서 멀찍이 입지할 때 유리한 점포인데 주로 이제 규모가 적고 영시한 점포들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흩어져야지. 그러니까 동네 상권에 입지하는 점포들을 생각하면 돼요. 뭐 잡화점이라든가 어물점, 과자점, 또 목욕탕이라든가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산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 한 장소에 모인다는 건데요.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점포들, 똑같은 업종이 한 장소에 다 모이잖아요. 그지? 같은 업종들은 우리 그 원대 오리 가면 가구점밖에 없죠. 그다음에 북송로, 서송로 가면 기계상가하고 공구상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점이라든가 기계점, 공구점 이런 것들이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이는 점포들이죠. 그죠? 대부분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다 한 장소에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국민은행 옆에 그죠? 신한은행 있고 그 옆에 하나은행 있고 농협이 있고 뭐 대부분 한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그지? 요지에 이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회사, 상사 사무실, 관공서도 다 그 뭐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 사무실밖에 없고요. 세무서 앞에 가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밖에 없죠. 이 전부 한 장소에 모여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뭐 집재성 점포라 했다. 집재성이라 그랬다. 집심성이 아니고
그러면 국부적 집중성은 동종 업종이 국부적인 중심지에 모인다는 건데요. 이 국부적인 중심지가 어디를 뜻하느냐?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을 의미해요. 농어촌 사이의 상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에 입장한 점포들이 뭐 농기구 팔고 뭐 고기 잡는 어구점이라든가 농기구점이라든가 비료상이라든가 농약점 또 씨앗 취급점 종묘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하는데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집심성인지 집재성인지 산재성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 백화점, 도매상, 대형 서점, 극장 이런 것은 뭘까요? 집심성이겠죠, 그죠?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금융기관, 관공서 이런 것은 집재성, 그죠? 그리고 잡화점이나 어물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은 산재성, 농기구점, 농약점, 비료상, 종묘상 이런 것은 국부적 집중성. 사례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네 가지 점포는 이제 공간규모의 결론에 따라 발생되는 점포의 유형이고요. 또 소비자가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가, 소비자의 구매 관습에 따라서도요. 점포를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도 나눕니다. 자, 이 점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상업입지론에서는 편의품이 규모가 제일 적고 그리고 전부품이 규모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품이 저차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전문품이 고차 중심이라면 선매품이 중차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조금 쉽겠죠. 이 편의품은 일용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점포입니다. 일용품 또는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점포. 이걸 편의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일용품이나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누가 구매를 하는 거고 주부들이 대부분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객의 대부분이 주부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니까 주부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목에 대부분 입주합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이 핵심 거주하는 핵심 거주 지역이 있겠죠. 거기서 도보로 보통 걸어서 1, 20분 이내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내에 점포가 입주하고 그죠. 그리고 또 통작거리 한 1km 정도 이내 그게 점포가 입주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일용품이면서 생활 필수품이니까 자주 조금씩 자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횟수, 구매 빈도는 매우 높겠죠. 구매 빈도는 매우 높은데 이게 일용품이니까 소모성이 강하고요. 가격이 싸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저가품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윤율은 적겠죠. 그죠? 마진은 적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는 거예요. 구매 빈도가 높으면 이윤율이 낮은 거고 구매 빈도가 낮다는 말은 뭐야? 고가품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100만 원짜리 골프 이런 거 자주 살 수가 없지. 그지? 그러면 구매 빈도는 높고 구매 빈도가 높으면 고가품이니까 마진은 커지겠죠. 그죠?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이윤율이 높아지고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저가품이니까 마진율, 이윤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반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이렇게 구매 빈도는 매우 높으나 이윤율이 낮은 생활 필수품과 같은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편의품에 해당합니다. 선매품은 선별해서 매매하는 상품 이런 뜻은 선별해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일일이 다 비교 후에 구매를 한다는 거죠. 가격이라든가 품질, 스타일, 모양, 색상 등을 일일이 비교한 후 구매하는 거야. 비교 후에 다 비교를 해보고 구매한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는 점포가 선매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인복 의상이라든가 뭐 가구점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 사러 가가지고 그죠? 첫 가게 가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그냥 찜해가지고 딱 사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여러 군데 뭐 에이스도 가보고 뭐 장안 가구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들러가지고 비교한 후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사모님들이 양장점에 가서 티 하나 살 때도 그죠? 여러 군데 가게를 다 돌아보고 그죠? 일일이 다 비교 후에 구매를 하죠.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점포가 선매품이야. 그러니까 선매품은 이제 고객의 취미를 잘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소량으로 그죠? 품종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소비자를 많이 끌어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죠? 비교 후 구매한다. 요 용어가 딱 들어가야만 선매품 하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품은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점포예요. 유명상표. 그러니까 이제 고급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전문품이죠.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자동차, 고급 카메라, 고급 의류,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전문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표 자체가 유명하니까 누가 봐도 다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를 끌고 와서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 끌고 와서 사온다는 거지. 그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점포가 전문품이에요. 그죠? 왜?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이 말이 우쭐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전문품인데, 그래서 유명상표를 취급한다. 그래서 유표품, 유명상표를 줄여서 유표품이라고도 합니다. 전문품은. 그런 이제 공업자가 들어가는 건 다 전문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주 살 수는 없겠죠. 구매 빈도는 매우 낮아요. 그죠? 뭐 오늘 뭐 120만 원 주고 그죠? 골프 뭐 의류와 한 세트 샀는데 내일 또 사러 가는 사람은 그거 뭐 신랑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겠죠. 뭐 그 120만 원짜리 골프웨어를 갖다가 오늘 사고 내일 또 사고 그럽니까? 한 번 사면 뭐 17년 뒤에 사야지. 그지? 17년 뒤에는 못 사. 이제 그죠? 돈이 없어 이제. 구매 빈도는 매우 낮죠. 근데 이런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론 점포. 그리고 이제 한 번 소비자가 찾아와서 오늘 한 명이 사갔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자가 이게 이런 데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발길이 끄지 않고 그냥 거의 자주 들락거리죠. 소비자들이. 그지? 그러니까 잔돈이지만 그죠? 푼돈이지만 자금 순환이 계속되죠. 근데 이거는 한 번 딱 소비자가 120만 원 주고 한 세트 사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뒷날도 한 명 안 올 수도 있죠.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자금 순환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금의 동결 기간이 길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을 거야. 찾아보면은 자금의 동결 기간이 길고 구매 빈도는 매우 낮아요. 그러나 고가품이니까 수익이 커서 마진율은 높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점포가 전문품이 되겠습니다. 이 점포의 유행은 뭐 이 구매 관습에 따른 유행이든 또 그 이 공항급여 원리 결론에 따라 발생된 점포든 간에요.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히 요 유행별 점포 있잖아요. 집심성, 산재성, 집재성 이런 것들은 사례를 가지고 당연히 구분하는 이런 걸 습도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넘겨서 196조 가시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분석하는 게 나온대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매장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그 매장 우리가 상점을 하나 운영하려면 상점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 부지 선정 절차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적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9회 때인가 한번 출제된 적은 있는데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그죠? 매장 부동산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가장 먼저 기존 부지부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존 부지부터 분석한 다음 내가 입지할 도시나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수의 범위를 계속 좁혀가면서 최종적으로 대상 부지를 선택하겠죠. 이런 수인데 첫 번째가 기존 부지 분석이 제일 먼저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내가 입지할 부지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대상 부지를.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포인트를 기억해. 그리고 이제 넓은 데서 좁혀가면서 부지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절차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지? 그냥 참고로 한번 받으면 돼요. 부지 선정 절차는 중요한 거는 2번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하는 게 있어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찾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포를 하나 운영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점포에서 월 매출이 아니면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알아야만 뭐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입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안 되겠지. 매상고 추계 방법 상당히 뭐 그렇게 뭐 매년 등장하나 그런 건 아닌데요.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매상고 측정 기법. 제목부터 외우셔야 돼. 첫째, 비율법. 그리고 두 번째, 유추법. 세 번째, 중력 모형. 그리고 네 번째, 회기 모형. 회기 모형 또는 회기 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율법은 매상고 평가법 중에서는 가장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율법인데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여기 딱 한 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집에서 내가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죠. 그럼 점포주가 자기 혼자 임의로 그죠? 우리 점포를 방문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상권의 규모를 지역을 먼저 이렇게 획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인동, 그다음에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뭐 월성동, 뭐 그다음에 송현동 요 일대에서 그죠? 요 일대에서 주로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획정을 해요. 그죠? 먼저 이게 상권의 규모를 자기 점포주가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획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지역의 주민소득이 월 한 3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도 대충 짐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주민소득 중 1인당 지출 가능한 비율이 한 1% 정도가 된단 말이야. 1% 정도가 된다. 주민소득에서. 근데 1%인데 300만 원 1% 같으면 1인당 3만 원이 되겠죠. 그죠? 1인당 3만 원 정도를 지출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지역 내 인구수가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을 곱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매장에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매상 규모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점포주가 혼자 생각으로 임의로 그죠? 상권의 규모를 지역을 딱 이렇게 획정해 놓고 그 중에 그 지역 내에 주민소득도 대충 짐작을 하고 그 주민소득 중 지출 가능한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그 비율에 지역 내 인구수라든가 매장 면적 이런 걸 곱해가지고 그냥 아주 주관적으로 매출 규모를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평가 기법 중에서는 가장 주관 개입 여지가 큰 게 비율법이 되겠습니다. 점포주가 임의로 그냥 매출을 측정해야 되는 건데, 자, 이 비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에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곱해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한다. 이 비율법이니까, 그지?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 요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비율법이 되는 거고요. 유추법은 유추해 낸다는 뜻인데 좀 전에 소비자 분포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애플봉 교수 갖고 하는 소비자 분포기법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하고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해 놓고 그 유사한 다른 점포가 월 5천만 원 정도를 파니까 우리 점포도 대충 5천 정도를 팔겠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해낸다. 그래서 유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대상 점포의 매출을 유추한다. 그러니까 지문 속에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이런 말이 들어가야 유추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용 모형은 아까 허브의 확률 모형을 다른 말로 중력 모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허브의 확률 모형하고. 근데 이 허브의 확률 모형도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유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 인구수 크기에는 비례하고 그 두 물체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공식화 시키면 그지? 크기에는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비례하는 게 분자, 반비례하는 게 분모에 가요. 항상 공식을 만들면 비례하는 것이 분자에 가고 반비례하는 게 분모에 가는 겁니다. 그지? 봐라. 우리가 이제 치가를 계산할 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었죠. 그지? 이 치가가 현재 가치고 지대는 미래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할인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데 이 분자에 있는 지대가 상승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분모에 있는 이자율은 하락할수록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지? 항상 분자하고 뭐합니까? 값하고 분자가 비례하는 거야. 분모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면 비례하는 게 항상 분자에 가고 반비례하는 게 분모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그지? 점포의 그 물체의 크기에 비례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럼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분자가 비례, 분모가 반비례하니까 그지? 요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의 만유 인력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매상고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그죠? 점포의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눠서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한 매상고니까
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요 매상고하고 실제 매상고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 공식에 대해서 풀어낸 이론적인 매출액하고 실제 매출액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을 해가면서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를 일치시켜서 매상고를 추정해 가는 방법이 중력 모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했다든가 또는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한다. 이렇게 이론적 매상고, 실제 매상고, 수정 이미지 계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력 모형으로 하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회귀 모형은 회귀 방정식을 하나 수료해 놓고 그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면서 그죠? 매상고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아주 통계적 매상고 평가법인데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게 회귀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을 하나 설정해 두는 겁니다. y 이꼬르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 또 플러스 감마 이게 이제 오차라 오차. 이게 이제 방정식을 하나 세우는데 이 방정식 이름이 뭐냐? 회귀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중개사 시험 칠 때만 해도 그죠? 20 몇 년 전만 해도 그 감정평가론에 감정평가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밖에 안 배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죠? 3방식밖에 안 배우죠. 그 3방식 외에도 노선가식 평가법, 또 회귀 분석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때는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제외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치는 거지. 시험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우리 때보다. 지금 공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시험에 나오는 법이 6개 법이죠. 우리 때는 9개였어요. 공법이. 그게 지금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국토계획법하고 그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잖아. 그지? 6개 법이죠. 우리 때는 개특법도 있어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이름만 20글자다. 법 이름도 모르고 시험장에 갔어요. 20글자를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지? 국토법이 뭘 줄임말입니까? 여러분 국토계획법하고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지?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개특법. 그죠? 한 문제 나왔어요. 그게 개특법에서 그죠? 그것도 시험부에 포함되어 있었지. 그다음에 산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산지법, 산지관리법 하는 게 산림법이 있습니다. 산림법도 있고 지금은 산림법이 산지관리법 이렇게 또 법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법이 9개인데 지금은 6개로도 줄었잖아요. 그죠? 시험부가 많이 좁아졌어요. 우리 때보다. 그리고 뭐 신탁하는 것도 시험부에 다 포함되는데 지금은 신탁도 다 제외됐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신탁 배우죠? 계약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 삼자가 명의신탁 뭐 하고 지난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하대 민사특별법에 민사특별법이 6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민사특별법이 6문제인데 민사특별법이 법이 5개거든. 시험에 나오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5개라. 그죠? 그 5개 법에서 6문제를 낸단 말이야. 6문제인데 주로 이제 최근에는 그죠? 이 실명법에서 2문제씩을 냅니다. 다른 거는 다 1개씩 내는데요. 그게 실제 김정남 대통령이 만든 거 있잖아.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면 실제 권리자가 내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걸 뺏길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게 그 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명의신탁 아닙니까? 등기 명의만 빌리잖아. 그죠? 이름만. 이런 건데 시험 범위가 많이 좁아졌지. 우리 때에 비하면. 그런데 뭐 어렵다고 그러지. 그죠? 또 불에 딘 것처럼 어휴. 그냥 덤덤하게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 나오고 그런 거지 뭐. 올해 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는 거고. 그죠? 학원도 한 2년 다니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뭐. 1년 만에 끝내고 나오면 좀 서운하고. 그죠? 정들기 전에 나가보면. 그제? 한 2년 봐야 정 안 됩니까?
그건 네 얘기고 내는 안 그렇다. 나 오래 나갈 거다. 나가세요 제발 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2년 하면서 진짜 재수하지 마라. 제발 좀. 제발. 신규 수생이 많아야 돼요. 학원이 살아나려면. 그래야 되고 재수생 많은 학원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해가지고 내가 1년 만에 거기서 합격했다. 니도 거기 가서 1년 만에 합격해. 이게 제일 좋은 광고예요. 어? 1년 만에 그냥 합격해 나가가지고 소개해줘.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거지. 2년 할 생각 진짜 하지 마라. 정말. 뭐 11월부터 공부하고 했는데 뭐 2년을 한단 말이고 그죠? 5월달에 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이 지금 방정식 이름이 무슨 방정식? 회귀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요 방정식을. 근데 요 방정식에서 자, 요 y 이게 그죠? 이제 내가 지금 뭘 계산하고자 합니까? 매출액이죠. 매상고. 요 y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매상고입니다. 매상고. 이걸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 요 변수 이름이 바뀌면 안 돼요. 요 매상고가 종속 변수가 되고 요 회귀 방정식에서 그죠? x1, x2, x3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뭐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 점포를 하나 운영하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점포의 크기, 점포의 면적이라든가 또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내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주민 소득이라든가 또 점포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 비율이라든가 또 점포에 딸리는 주차장이라든가 주차 대수 뭐 이런 게 전부 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렇게 해서 이 독립변수를 계속 이 방정식에 대입해 가요. 요 방정식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 방정식에다가 뭐 주차장, 인구수, 소득 수준, 그다음에 또 보행자 비율, 상품의 특성, 상품의 종류 이런 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전부 이 방정식에 하나씩 대입해 가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매출이 얼마다 하고 딱 추정을 해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회귀 방정식을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의 독립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종속 변수인 매상고를 통계로 추정하는 방법. 이걸 이제 회귀 모형 또는 회귀 분석표라 한대요. 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말이 나오거나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통계로 매출액을 추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회귀 모형 하는 게 떠올라야 돼요. 이 매상고 평가 기법은 자주 등재해서 시험에 비율법이 한 2번 출제됐고요. 회귀 모형도 한 2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근데 중력 모형이나 유축법은 지문으로 그죠? 한 개씩은 나와도 독립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또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등장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지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주민소득의 일정 비율에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곱해서 매상고를 추정한다. 그러면 비율법. 그리고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한다. 유추법. 그리고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해 가면서 매출액을 일치시켜 가는 방법이 중력 모형. 여러 가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종속 변수인 매상고를 통계로 추정하는 기법이 회귀 모형.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귀 모형 이런 거 자주 등장하니까 매상고 평가 기법이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크리스탈리의 중심이론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게 상권에 관한 상업 입지이론이죠, 그죠? 이 상업 입지이론은 흡보의 확률 모형이나 또 레일리의 소매 일부 법칙 있잖아요, 그죠? 레일리의 소매 일부 법칙도 공식은 똑같아. 왜? 두 점포의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지? 두 점포의 크기의 비례, 두 점포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 크기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공식이 딱 이렇게 똑같은 거야. 뭐 흡보의 확률 모형이든 레일리의 소매 일부 법칙이든 똑같이 그냥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인데 이 흡보는 이게 거리의 제곱을 제곱 대신에 여기에 뭘 넣었다? 마찰 계수를 넣은 겁니다. 근데 똑같이 마찰 계수는 대부분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멜러 법칙이 나오든 흡보의 확률 모형이 나오든 그냥 저 공식이 바로 써야 돼. 점포의 크기, 면적을 거리 제곱으로 그냥 나눠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가는 유인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유형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스탈 중심이론하고 레일리의
소메일러 법칙, 그리고 또 허프의 확률모형이라든가 넬슨의 소매입지론, CS 기법 이런 것들은 주로 묶어가지고 전체를 서술형으로 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각 이론의 요지들을 좀 점검해 두시고, 198쪽에 공업입지론, 그것까지 하고 쉬면 좋은데,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칠판을 닦아야 되니까지. 공업입지론 오늘은 조금 쉬었다고요.